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주의하셔갖고 일상 회복에 일상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서로들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이전 강의를 했던 태성회계법인의 이정호 회계사가 워낙 잘 강의를 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이 새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흔히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징을 보면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율성 존중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약 체결 시 종전에는 우리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할 때는 비목별 소유 명세서를 제출해 갖고 자세하게 인건비서부터 누구 얼마 그리고 연구장비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무슨 재료 수량 단가 금액까지 다 세세하게 기재했는데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협약 체결 시에는 연구비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인건비, 연구장비, 시설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총액만 기재하여 세부 항목은 제출하지 않고 연구자는 혁신법 시행규칙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총액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산한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사용하며 총액 변동 시 변경은 중요한 변경일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협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용 용도를 본다면 인건비, 지금 과거에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관리 지침에서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연구 참여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관리 지침에도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참여 불가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만간 곧 개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도 계속 우리 중기부에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 및 직계준비속은 참여 불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만약에 우리 중기부의 대표자 및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연구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과제의 실질 참여 여부를 연구기관이 입증하고 해당 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시설 장비비. 그 중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세부 항목이 있는데, 연구시설 인프라 조성비는 영리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재료비. 이 중에서 시약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관리비.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비한 비영리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리 기업에는 이 세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 비용, 자체 제작과 외부 제작 모두 포함되는데 자체 제작 시 참여 연구원이 자체 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는 이미 인건비에 편성되었으므로 계산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보유 재고는 현물로 계산 가능하고 자체 제작이 원칙이나 시설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에 의뢰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비는 우리 영리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외부 핵심기술 도입에 따른 외부 기관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가능합니다.
시험 성적 비용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비, 임차, 사용 대체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두 번째 사무용 분비, 세 번째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4.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무용 기기 등과 연구실 냉난방 기기 등의 비용은 협약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다 불인정 대상입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우리 흔히 사무용품비, 과거에 연구과제 추진비가 있을 때 사무용품비, 그리고 회의비라고 하면서 계속 일상적으로 다가류, 간식비를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용 불가니까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상 편성 기준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물 계상. 이게 바뀐 기준인데, 연구활동비 중 기술 도입비를 현물 계상 가능하다. 이게 영리기업에서. 근데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 도입비,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 계산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이 2년 이내 요건. 이것을 충족을 한다면 기술 도입비도 현물로 계산 가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3번, 계상 불가.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이거는 불인정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인정기준 및 제한사항 개관. 1. 공통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사용 입증 증명 자료를 구비하여야 된다. 두 번째, 사용 방법. 법인카드 사용 또는 직접 계좌이체, 그리고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에서 급여성 경비,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의 인력 지원비 및 출장 경비, 개인카드 사용 정산분 및 일비 정액 식비 및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자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이체가 불가능한 외자 구매, 협약 전 사용 구매, 기업 신용평가비, 공인인증서 비용, 연구비 잔액 부족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일부 충당한 경우, 우리 사업비 사용 잔액이 1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재료를 사기에는 90만 원이 든다고 할 때 80만 원은 회사 경비로 직접 부담을 했을 경우는 RCMS 시스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타로 하고 자계좌 이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연구개발 기간 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용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이라고 하는 것은 RCMS 시스템에서 사업비 집행 마감, 그리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그 제출을 클릭하는 순간이 바로 제출일 보고일이 됩니다.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시험 성적 비용, 그리고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연구수당, 그리고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한 금액, 사용기간 계속, 종료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용 가능한 비용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 완료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기간 내의 인건비는 급여일이 사업기간 종료 후인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내 과제 투입 원재료 매입하였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누락 발견한 경우, 이 경우에도 과제 관련성 소명자료 첨부로 사업기간 이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 계상 한도 비율. 중소기업 현금 인건비는 총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그리고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집적비의 40% 이내, 연구수당, 이거는 중액이 불가합니다.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수정인건비라 함은 인건비 현물 포함하고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그리고 미사용, 일단 이것이 산정할 때, 연구수당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수당의 그 금액 적정성을 따질 때는 이 중에 인건비 미사용 잔액을 빼줘야 되시고, 그 다음에 불인정 금액을 빼주셔야 됩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집적비 40% 이내로 편성을 하실 수 있고, 간접비는 수정 집적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은 간접비의 10% 이내, 현물 기술 도입비 2년 내 실제 소요된 비용 50% 이내, 그리고 현물 연구시설 장비비는 구입가의 20% 이내입니다. 5번 사용 비율, 연구수당, 정상 결과에 따라 감액된 수정 인건비 20% 이내. 그래서 정상 결과 인건비 불인정 발생하면 동시에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참여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명에게 70% 초과 지급 불가합니다. 여기 그 참여, 우리 관리 지침은 아직 그 명쾌하게 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참여 연구자 수에 따라서 2명일 경우 70%, 그 숫자에 따라서 했는데, 그 숫자는 평가 대상 인원입니다. 평가 대상 인원. 지급 인원이 아니고 평가 대상 인원입니다. 가령 평가를 5명이 했다라고 한다면 5명이 해서 그 중에 2명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 2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70%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명 대상으로 해서 나눠지고 나머지는 미사용 잔액으로 가게 됩니다. 인건비 사용 기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회계년도일 경우에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통인데, 그 경우에 12월 31일이 종료일입니다. 현금 계상 범위, 신규 채용 연구원 현금 인건비. 이게 우리 혁신법에는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 지침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미사용 잔액은 다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혁신법에서는 그 내용은 명확히 없는데, 그 대신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를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신규 인력 인건비 사용 잔액 반납하고 기존 인력 전용 불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이건 우리 사업 공고문에 나오는 것이고, 정부 출연 4억 원 이상일 경우 1명을 의무 채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년 이상 고용 유지, 미채용 또는 고용 유지하지 않은 경우 청년 인력 의무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한 금액은 다른 데 전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총 연구개발비 총액은 정부 출연금 플러스 기업부담 현물인데,
기업 부담금에는 최소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최소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 기업 부담금의 90%는 현물로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10% 현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10%조차도 대체로 청년 신규 채용 신규 채용을 하고 기업이 그 청년 인력에 대해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부담을 인건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감경시켜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민간 현금 부담금을 감면받은 상태에서 감액받은 상태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받은 금액만큼을 전액 불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기준 사전 승인 협약 변경 후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그래 지금 이 아까 우리 관리지침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변경되어 있는 것은 연구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우에도 그 협약의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다른 금액으로 전용을 했을 경우는 그 다른 금액으로 전용한 것이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 구입에는 기능 업그레이드로 인한 사양, 규격의 변경을 의미하고 종류가 다른 장비는 변경 구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카메라를 사기로 했는데 협약 변경도 없이 PC를 샀다 라고 한다면 그건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장비의 변경이 아니고 아예 사업계획서에 미기재된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전액 불인정이 되는. 그리고 종료일 2개월 이내에 구입 설치가 완료가 돼서 2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20%까지는 현물 계상이 가능하다.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은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 및 검수 완료하여야 된다. 그런데 연구 재료비를 갖다가 종료일날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료일까지 과제 목표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료일날 구매가 완료되었다라도 과제 불용 재료로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구 재료는 과제 진행 정도에 맞게끔 넉넉하게 최소 1개월 이전에 구매해서 과제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연구 개발 과제 관리비는 이 전산 처리 관리비로 현금 계상하되 기간 전체 전산 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 불가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연구 개발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독립적 운영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은 가능합니다. 연구재료의 현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규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소기업이 생산 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즉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산 판매 목적이 아닌 시약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연구과제에 투입을 하려고 시약을 보관하고 있던 시약을 갖다가 금액가액으로, 그러니까 과제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제 개시일 현재 보유하지 않고 향후에 우리가 구매해서 이걸 현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액 불인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 목적 자체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시약재료, 이 경우에는 사업기간 개시 이후에도 생산한 거 또는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거,
그것을 현물 출연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니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를 갖다가 특허권 취득, 출원, 등록에 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간접비가 증액되므로 전액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집적비의 40% 한도를 준수해야 된다. 회의비, 이게 우리 과거의 관리지침상에서는 회의비가 1인당 3만 원 한도로 사용하게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한도 규정, 혁신법의 사용 기준에서는 1인당 한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계속 3만 원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및 영수증인데 10만 원 이하 회의비일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품위서로 회의록이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대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전원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으로서의 요건이 불비한 것이고,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참석자들한테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품위서 등으로 대체하자. 그리고 증빙은 당연히 붙여야 되시는 거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기간이 사업기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임을 소명하는 경우 그 비용 전체를 인정한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피리어드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텀을 봤을 때 사업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월수만큼을 저는 불인정을 때렸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저희 정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계약의 최소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9개월만, 사업기간은 9개월만 됐지만 9개월만 라이센스를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라이센스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을 불인정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우리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이해해갖고 이런 규정을 넣었는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최소 단임을 수행기관이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실 운영비. 영리기업은 소무성 비용 불가, 즉 다가 같은 거 사지 마십시오. 다가나 사무실에서 청소용 타월, 심지어는 휴지 그런 것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냉난방기기 등은 사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사전에 올해 우리 연구자들이 5명이니까 사무실에 인당 한 5만 원짜리 선풍기를 사줘야겠다. 우리가 과제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예상 가능했을 때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셔갖고 집행에 대해서 불인정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연구인력 지원비, 야근식대 교육훈련비. 야근식대도 1만 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금액에서 1인당 저녁에 이제 야근식대라고 해갖고 3명이 야근을 했는데 15만 원 나왔다. 고깃집에서. 그거는 회식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우리 정상기관하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회사 인근에서 1인당 1만 원 정도의 식대를, 대부분 요즘은 식비가 많이 비싸져갖고 8,000원, 7,000원, 8,000원, 돈가스 같은 경우도 9,000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과 합리적인 품목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훈련비에서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원하는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고문, 그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본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하였을 경우는 전액 교육비가 환급된다 라고 한다면 그 환급받는 금액만큼은 다 연구비 부분 환원으로 다 저희 그 취소를 복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문 게재로 연구개발비 지원기간 표기 여부와 상관없다.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범위 내 계상한다. 그리고 인건비가 불인정된다라면 당연히 연구수당도 불인정되니 그거에 맞게끔 연구수당 편성할 때 집행을 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한도율을 우리 관리 지침에서는 2인, 3인, 4명, 5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인, 3인, 4인, 5인의 그 기준이 그 연구에 참여해서 우리 성과 평가를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집행자 기준이 아니고 2018년도의 관리 지침에서는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 지급받은 자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 갖고 이 규정을 애매하게 피해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관리 지침 자체가 이것을 평가 대상자로서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석을 할 때는 평가 대상자 요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승인사항이다. 협약 변경의 중대한 사항으로 승인사항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지금 RCMS 시스템에서 주간기관에서는 위탁 연구개발비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대학 등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주간기관은 자체 비용으로 부가세를 그쪽에다 송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는 표기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 신고하시고 사업비 처리 불가합니다. 간접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은 간접비 10% 이하이다. 그리고 참여 연구자와 연구 지원 인력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 대상을 우리 혁신법 자체가 사용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참여 연구자의 성과평가 기준하고 연구 지원 인력의 성과평가 기준은 달라야 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묶어놓고 한다라면 성과평가를 가령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과거에는 연구 지원 인력, 대학 또는 우리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그 총무과 그리고 정산 업무를 주로 많이 취급하고 있는 회계과 직원한테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주고 싶은데 이걸 연구자랑 묶었을 때는 평가 기준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지원비, 기반시설 장비, 구축운영비하고 연구활동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연구지원비로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 구입비 등을 집행하였을 경우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이건 대학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 시 간접비 회수금액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변경. 중요한 협약 변경은 영리기업의 현금 계산 인건비 변경. 이것은 인건비를 증액하였을 경우 또는 감액하였을 경우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했을 때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계획 변경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요거는 중요한 협약으로 해갖고 그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 지침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구입할 경우는 연구시설 구입 계획서를 사전에 협약 체결 시점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혁신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2020년 12월 달에 최종 발표된 관리 지침에는 아직도 이 연구시설 장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2020년 이전에는 어떻게 정산을 했었냐면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연구시설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불인정, 정산에서 다 불인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미만 장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범용성을 판단해서 일반 범용성 장비의 구매로 해갖고 또 불인정을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혁신법의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변경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과제와 관련해갖고 우리가 3천만 원 미만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국가 연구장비 시스템 제우스 등록되어 있는 제우스를 활용을 찾아봐서 장비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장비 연구장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장비가 있는지, 거기 가면 웬만한 장비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또 각각 특화센터가 있습니다. 특화센터에도 웬만한 장비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그조차도 안 된다라면 임차를 해서 쓰십시오. 사업 기간 내에 임차를 해서 쓰시지 절대 장비를 사지 마십시오.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계사가 이건 범용성 장비다. 근데 당연히 범용성 장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특정 연구시설, 연구개발과제에만 특화된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해갖고 거기에다 쓰고 나중에 사업기간 끝나면 또 다른 데 쓰기 때문에 그 범용성 장비로 해갖고 불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협약의 변경에서 우리 사업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연구자의 변경.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인건비 불인정되는 사례가 이 연구자의 변경은 과제 종료일까지 등록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등록을 안 하셔갖고 과제가 종료한 이후에는 연구자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된 인건비를 우리 회사가 통으로 해갖고 갔을 때 전부 다 불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그리고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증액은 제외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린,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첫 번째,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등등의 항목들의 총액을 기재하고 요 총액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주간기 제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비 내의 항목별 세분의 변경은 통보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 지침에서 세부 항목들이 연구활동비 내 세부 항목들이 쭉 있으니까 그 항목대로 편성이 돼갖고 이거를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체로 쓰시면 됩니다. 사업비 비목 변경, 집적비 내의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간의 변경은
통보사항이다. 인건비 증액, 감액은 승인사항이고 인건비 내의 변경사항은 통보 없이 자체 변경한다.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인력 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다.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 인력 우리 4억 원 이상, 사업 공고에 4억 원 이상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를 계상했다라고 하면 의무 채용 그 채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체 반납을 해야 된다. 다른 데 전용 못한다. 그리고 간접비의 직접비 전용은 통보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사례 분석. 영리기업의 연구 군접 지원 인력 인건비 계상. 이게 영리기관의 인건비에는 과제에 실질 참여하지 않는 인력, 연구 군접 지원 인력, 예를 들면 회계, 총무 인사 등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리기업은. 그래서 이게 흔히 많이 나오는 건데 주간기간 A는 참여연구원으로 회계학과 졸업이라는 전공자를 등록하고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전산 시스템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절 영리기관의 계산 기준 및 인정 기준에 보면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 기준에는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에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가끔 가다 보면 경영학과 나온 분 그리고 막 소명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별로 가끔 가다 보면 사업별로 과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매조건부, 해외 수요처 구매조건부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쭉 그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을 갖다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전공에서 중국어 전공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과제, 그 과제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해외 수요처와의 기술 개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과정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참여율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인건비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간기관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연구노트 요청하여 연구개발 직접 수행 능력 없는 연구지원 인력을 판단해서 인건비 전액 불인정하였고 이분들은 또다시 그 이의 신청으로 들어왔는데 평가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그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흔하게 아주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건비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용. 그래서 단지 내가 안 가졌으니까 괜찮지. 이건 부정 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게 다 고발 대상이 됩니다.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 이거는 우리 관리지침에서 아직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운영요령 관리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전에 수행기관 대표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과제 참여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택 시스템에서도 연구원 구분해 보면 직계존비속 여부 그런 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 혁신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거는 수행기간 대표적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송은 과거에 그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로, 이 경우는 가제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제에 참여했다는 모르는데 가제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그 자녀를 갖다가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인건비를 횡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자의 배우자, 현재 우리 관리지침상에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송은 실제 과제 수행 능력과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기타, 참여인력 변동신고 미이행. 이거 미이행돼갖고 자꾸 신규 인력이 들어왔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변동신고를 가끔 나중에 짜증이 나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다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인건비 집행일은 실제 급여 집행일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어떤 수행기관이 3월 달에 4월 달, 5월 달 인건비를 갖다가 4월 달 인건비, 5월 달 인건비, 6월 달 인건비, 그리고 3월 달에 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문제과제로 되고 특별평가, 현장 점검 나오고 특별평가 받아서 과제가 중단이 됐는데, 이때 일시적인 우리 중기부 관리지침에서는 일시적인 자금의 전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냐면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 돈을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왔네 그래갖고 다시 취소를 해서 입금을 시켰을 때 그 경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돈을 다 빼서 급여를 다른 데다 다 쓴 거예요. 다른 데다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급여 집행일 날에는 또 대표이사가 자기 돈을 구해다가 집행을 했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항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시적으로 너무 자금이 쪼들려서 이걸 썼다. 근데 결국 사업비에서 집행하나 내가 아무튼 구해서 집행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빼서 다른 데다 쓰는 순간 사업비 횡령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비 인건비 집행일은 실제 급여 집행일 날 연구원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십시오.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불인정.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과제 동시수행 연구원의 중복기간 급여 이중지급 130% 규정.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한 거냐면, 우리 과거에 그 지방청이 관리기관으로 있을 때, 이제 수행기관에서 그 인천지방 중기청으로 전화를 해갖고, 주무관님, 저 130%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보면, 주무관님은 이 회사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규정대로 한다라면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메모를 찍찍 해놓고 나서 우린 130%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다가 근거로 하고, 다른 데서도 참여율을 갖다가 이쪽까지 참여해서 130%, 여기에서 70%, 여기서 60% 해갖고 양쪽으로 이중으로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는 100%만 줬던, 정확하게 100%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4세, 이건 관리지침, 우리 혁신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34세 초과 신규 청년 인력 90% 현금 이외 불인정. 이게 우리 관리지침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을 텐데, 34세 초과 신규 인력의 과제 수행기간 타과제와 합산하여 참여율이 100%인 경우에는
10%가 불인정되는데 발견되는 쪽에서 불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 인건비 전용,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민간 현금 부담금 대체, 신규 인력 채용 미채용 시 현물 약정 금액 동일만큼 불인정입니다. 여기서 현금을 민간 현금 부담금 불이행, 그러니까 즉 현금 대체일 경우에는 민간 현금 부담 불이행이 되는 건데, 원칙대로 따진다면 이거는 출연금의 미출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의 해약 사유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해제시키는 기업이 부담하는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냥 그 금액만큼만 불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령 불인정을 맞는다 하더라도 왜 현물인데 현물 그거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징수를 하느냐. 원래 내야 될 돈을 안 내신 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인건비, 이 경우는 최근에 하도 정부에서 지원이 많는데, 신규 인력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보조금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는 회사가 부담한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회사에서 20만 원, 월 20만 원씩 누구를 채용했는데 급여가 100만 원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20만 원을 보조받았을 때, 그럼 이 사람의 인건비는 우리 100%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연구개발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의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100%라고 했을 때 80만 원이니까 이걸,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중복수급 금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연구 인력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부 다 그 금액을 뺀 상태로 인건비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워낙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건들지는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털고 싶은데도 못 털고 있다. 고용노동부한테 얘기해서 털고 싶은데, 자료 제출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도 불편하고 기업들도 지금 불편하니까 차마 못 털겠다라고 하는 아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될 겁니다. 장비 렌탈 계약, 실질적 구매 계약, 이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종료 2개월 이내 구입 연구시설 장비, 누누이 기회 모시받기도록 말씀드렸죠. 2개월 이전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제 종료일 이후 도착 수입 재료. 수입 재료를 볼 때 저희가 수입 신고 필증을 보면 거기 입항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입항일이 과제 기간 이전에 돼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국에서 우리가 발전 물량이 입항이 늦어진 거예요. 과제 기간 내에 원래 쓰기로 한 때보다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는 사업 기간도 연장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선적기를 마치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과제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항이 돼서 전액 다 불인정이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수입 원재료는 과제 기간을 좀 입항일을 넉넉하게 잡아갖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 미기재 1,000만 원 이상 장비 구입, 이 경우는 우리 과거의 관리 지침에서도 협약 승인상 변경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법에서도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기부의 관리 지침에는 1,0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구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계획서로 통해 갖고 범용장비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데서 렌탈할 수 있는지 아닌지 평가위원회에서 다 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범용장비로 보고 회계법인에서 불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과제 기간 중 구입한 현물 시약재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판매, 그래서 생산해 갖고 우리가 이 지금 과제와 관련된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는 과제 기간 중에서 생산해 갖고 이쪽에 투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전혀 상관없는 시약을 갖다가 처음 전체 현물 부담을 계획을 할 때는 시약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유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구입을 해서 과제에 투입을 했다.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종료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시약 재료, 그 연구비 소진 목적 상용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과제 종료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시약 재료 중 과거에는 사업계획서 대비 대비해 보면 원재료가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체로 보면 회계법인들, 회계사들이 월별로 쭉 판단을 했을 때 재료들 구입 수량들을 가끔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분명히 시험 성적서 의뢰도 했어요.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시험 성적서 의뢰도 했다라면 시제품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재료를 왕창 산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샀냐 그랬더니 과제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우리는 이 시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샀다. 그거 다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시약재료는 수행기간 보유재고와 별도로 연구과제 시약재료 수불을 별도로 작성하셔갖고 연구노트와 연동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품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금형. 그 금형을 모 지역에 가보니까 금형 구입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A, B, C 금형이 이제 다 꽤 많았는데, 최종 한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구입한 금형. 그래서 얘네는 금형 구입한 것들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물론 이제 금형을 처음에 양산금형이 있고, 시작품 금형이 있고, 또 그전에 테스트 금형도 있고, 여러 가지 금형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가갖고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양산금형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산기계 옆에 금형 테이블 위에 딱 포장이 된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품 제작에 사용하지 않은 금형. 불인정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과제무관 영업 목적 국외 출장비. 그래서 보통 국외 출장을 해서 수요처 아니면, 국외여비는 우리 영리기관이 간다라면 해외 박람회 같은데 기술정보 수집을 위해서 가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특정의 업체를 갖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대부분 영업 목적의 국외여비로 의심하고 좀 심하게 봅니다. 회계사들이 보는 친구들은. 왜냐면 국외여비 하게 되면 중국이나 그쪽은 200~300만 원이지만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11박 12일 해갖고 한 8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여기 과거에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비는 불인정됐습니다. 원래 사전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간기간에 자체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내 의뢰되지 않은 시험 성적 비용. 근데 이것도 우리 혁신법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은 시험과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과제 평가. 그러니까 그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바로 시험 성적 비용이니까 뭐 사업기간 내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이후에 의뢰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기 계획서 미기재 포장 디자인 비용. 이 포장 디자인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사업계획서에 설령 기재했다 하더라도 불인정이었는데, 지금은 디자인 비용 중에 그 제품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그 무슨 가재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서 파트 2에 보면 성능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징어 먹물의 맛, 이거 뭘 하겠다라고 쭉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회사의 연구 결과, 목표는 뭐냐면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튀김을 만드는 거였었는데, 그 가재, 디자인 비용이라고 해갖고 그 오징어 먹물을 담는 그 포장 용기 디자인 비용을 집행을 한 거예요. 그 경우는 과제 무관 디자인 비용. 그래서 우리 관리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디자인 비용은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는 디자인 정보 활용비를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는 대부분 일상적인 전자제품, 그 경우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그 제품 디자인, 오히려 시작품 제작비에 들어갈 항목이죠. 그런 경우 외에는 디자인이 필요가 없다. 다 불인정될 수 있으니 아주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 또 흔히 과제 개시일 이전에 출원한 특허 출원비 및 등록 비용. 이 경우 뭐냐면 해당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인데, 과제가 개시하기 이전에 이미 회사가 열심히 개발한 거를 등록만 사업 기간 내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특허 출원서에 등록증에 보면 출원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출원일이 과제 기간 이전일 경우에는 다 불인정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미기재 항목 집행비, 이거는 바뀐 규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 2개월 이내에 구입한 연구실 보안 장비. 이것도 반드시 2개월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연구실에 어디 연구 보안 장비를 해갖고 그 회사는 연구실에 이 철문을 만드는 자동 철문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과제 중 상시적으로 쓰는 장비로 보고 2개월 이내에 구입했기 때문에 다 불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항목에 제재 내용이 있는데, 요거 참여 제한 대상은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한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총괄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은 대표이사지만 발의를 총괄 책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써드렸냐면, 어느 회사 왔더니 인건비 유용이 발생했습니다. 유용이 발생했는데, 그 인건비 유용을 실제로 주도한 거는 대표이사가 주도를 했지만, 총괄 책임자는 거기 인건비 집행 결의서에 발의를 해야 되니까 총괄 책임자가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괄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사업비 관리 발의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도 같이 고발을 당했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가 있는데,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를 가느는 가장 보는 판단 자료가 뭐냐면 연구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노트에 그 과제 수행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과물들, 그 다음 주에는 뭘 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생겼지, 뭐 수행기간 참여자들의 그 업무 분담이 뭐가 문제다, 뭐 그런 등등의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 회사는 성실하게 수행했구나. 그 경우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 2개월 이내 검토해야 될 거, 인건비, 참여연구원 변경 등록 여부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일 변경을 했는지, 연구시설 장비는 구입 시점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고, 연구활동비, 시험 성적서 의뢰 여부, 요거는 뭐 의뢰는 사업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1개월 이전 검토 사항은,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과제 완료에 필요한 필수 연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필수 연구활동비. 요거 항목은 우리 혁신법 자체가 항목 간의 변경은 통보로 됐으니까 요거는 과거 기준으로 좀 만들어진 거니까 크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럼 저기 1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 관리는 제3제사 다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주간기간은 선의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실수에 의해서 몇 천만 원씩 맞게 되면 순식간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특히 창업기업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연구원의 관리를 충실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르시면 궁금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지정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부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은 지금 과제가 너무 많이 몰려져 있어가지고 간사들이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지정회계법인 회계사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RCMS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회계사랑 늘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회계사를 괴롭히는 만큼 실수가 줄어듭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회계사한테 전화하시고 꼼꼼히 확인을 받으셔갖고 실수로 인해서 불인정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